16의 제니 프렛은 모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칼즈베드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인 그녀는 예쁜 외모에 성격도 좋고 활발하니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요즘 제니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죠. 1년 정도 됐는데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남자친구 커티스 크로포트는 부유한 사람으로 포르쉐를 몰며 서핑을 즐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미남이었죠. 그를 보기엔 부유한 젊은 미남이 유유히 서핑을 즐기며 아무 문제 없이 밝게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에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무려 24살이었으며 약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전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제니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니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남자친구가 있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한번 데려와 보라며 이야기가 돼 소개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본 커티스는 굉장히 인상도 좋고 보기에도 딸과 또래로 보였죠. 엄마는 커티스가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해 정말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가 사실 24살에 약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누가 소중한 딸을 만나게 두겠습니까? 당연히 제니에게 커티스를 만나지 말라고 하고 금지시킵니다만 제니는 10대죠. 상황이 막히면 항상 방법을 찾아내는 때입니다. 제니는 커티스를 만난다고 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곤 남자친구의 아파트로 갔죠. 그런 제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말하길 제니의 세상은 커티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니도 친구는 필요 없다. 나에겐 커티스가 있다.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제니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모두 커티스에게 주었고 커티스는 이 돈을 음식과 기름값에 사용합니다. 이 코 묻은 돈을 말이죠. 1987년 4월 25일 밤 이날도 제니는 부모님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곤 커티스를 만났습니다. 커티스는 자정 전에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납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제니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괜찮은지 물었지만 상대방은 그저 병원에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게다가 딸은 인근 병원도 아닌 위치도 더 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곳은 외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제니가 뇌사 상태이며 아마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었죠. 엄마가 마주한 딸은 온통 혈흔해 몸은 굳은 듯 보였습니다. 고통에 찬 모습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긴 길이에 제법 무거운 나무판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경찰은 동네 10대들이 픽업 트럭에 타 지나가며 서 있는 오토바이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했기에 두개골이 부서질 만큼의 충격이었으며 즉시 뇌가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기와 혈흔 자국을 찾아냈지만 지문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었던 커티스가 궁금하시죠? 경찰은 커티스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커티스에 따르면 제니를 집에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여 교차로 앞에 멈췄어요. 그때 뭔가가 저를 쳤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런 저희를 급하게 한 트럭이 지나갔죠. 그래서 제니에게 누가 내게 뭔가를 던졌어.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제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며 혈흔투성이인 것을 발견합니다. 흰색 픽업 트럭은 88에서 90km 정도 되는 속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랬기에 공격한 이의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대로 재현을 해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커티스가 주장한 대로 시속 88에서 90km 속도를 내며 나무판을 휘둘렀고 나무판은 현장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판은 범행이 일어났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시속 16km로 재구성을 했는데 범행 당시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네킹이 제니가 당한 것과 비슷한 부상을 입었고 나무판은 오토바이 근처에 떨어졌죠. 이 상황이 맞다면 커티스는 트럭을 타고 있는 범인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커티스를 압박했고 그는 한 소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소년은 커티스와 전날 싸움이 있었던 소년으로 커티스가 그에게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나중에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이름을 댄 것뿐이다 라며 철회를 했죠. 그리고 트럭은 빨리 지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거짓말 테스트를 요청했기에 그것에도 응했으며 나는 그걸 통과했다. 경찰이 원하는 것에 나는 최선을 다해 협력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티스가 범인의 얼굴을 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분명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가 약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형량을 적게 받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수사는 진전이 없었지만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제니가 깨어난 것입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나 말도 하지 못했지만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7개월 후 말을 하기 시작했고 1년 뒤에 걷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과 같은 사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깨어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가족과 그녀 모두 기뻐했습니다. 제니는 왜 내게 화를 냈는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한 것이냐며 물었죠. 그 어린 소녀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참 대견한 게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가족들도 그녀를 도우며 그녀가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다치기 전과 같은 사고는 힘들겠지만 2015년의 마지막으로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말대로 10대가 저지른 범행이라면 누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으며 경찰에 제보가 들어올 법도 한데 그 누구의 제보도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죠. 여러 사건을 영상으로 만들 때도 10대 관련된 사건에선 꼭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해서 그걸 들은 친구가 제보를 하곤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니의 주변 지인이나 학교 등 수백 명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도 이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많은데 그저 다 소문일 뿐이었죠.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앞으로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날이 오겠죠. 정말 커티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경찰에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일까요? 아니면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제니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전보다 좋아졌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사건에 정의가 내려져 제니와 가족들이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이자 목격자는 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